구질구질하게 목발이나 짚고 와서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될 여자가 고가의 레드와인을 노인의 얼굴에 통째로 퍼부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점퍼를 적셨습니다. 목발을 짚고 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소매로 얼굴을 닦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왜 일부러 낡은 점퍼를 입고 목발을 짚고 버스를 타고 왔는지를요. 그리고 몇 분 뒤 이 방 안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에 찬 바람이 낡은 창틀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엔진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등산 점퍼에 투박한 알루미늄 목발을 옆에 비스듬히 기댄 그 모습은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어르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바로 진성그룹의 조진태 회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빌딩들, 그중 몇몇은 진태가 직접 세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어떤 타이틀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는 그저 다리 불편한 노인으로 딸의 상견례에 참석하기로 한 겁니다. 버스가 멈추고 진태가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섭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촘촘하게 맺혀 있었고 목발에 의지할 때마다 깁스한 다리로 찌릿한 통증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정식집 청운각의 거대한 기와 지붕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자 진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낡은 점퍼 소매에 묻은 흙먼지를 손바닥으로 툭툭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입어서 해진 자국은 아무리 털어내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그 해진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습 그대로가 필요했으니까요. 청운각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발레 파킹 직원이 진태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이 어르신, 여긴 일반인들이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진태의 낡은 점퍼와 목발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에는 사람에 대한 예의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태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예약자 명단을 확인해 달라고요. 하지만 직원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오히려 진태의 목발을 툭 치며 귀찮다는 듯 밀쳐냈습니다. 순간 진태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깁스한 다리에 체중이 실리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진태는 이를 꽉 물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서연이었습니다. 진태의 딸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발레 파킹 직원 앞에 딱 멈춰서더니 눈에 불꽃을 담고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분, 제가 예약한 손님이에요. 사과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벌써 물기가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밀쳐나는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직원이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하고 물러나자 서연은 재빨리 진태의 팔을 꽉 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점퍼 깃을 여며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그냥 지금이라도 차 부르면 안 돼? 정장으로 갈아입자, 응? 서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점퍼 아래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는지를요. 세상이 아버지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게 서연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진태는 그런 딸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주름 깊은 눈가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람의 알맹이를 보려면 껍데기를 먼저 벗겨야 하는 법이란다. 오늘 아빠는 그 껍데기를 보러 온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깊고 단단한 눈빛 속에서 아버지가 오늘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목련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정적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정적이라기보다는 멸시에 가까웠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태의 낡은 점퍼와 목발 위에 꽂혔거든요. 그 시선들이 하나하나 바늘처럼 따갑게 피부를 찔렀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금시계를 찬 강만석 사장이었습니다. 만석은 한쪽 손으로 코를 막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역겹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고 내뱉었습니다. 아니, 비서가 식당 예약을 잘못했나? 이런 분이 왜 우리 방에 들어와? 만석의 시선이 진태의 발끝으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혐오스럽다는 듯 천천히 훑어보더니 옆에 앉은 아내 박 여사를 돌아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장소를 착각하고 오신 모양이네. 여보, 여기 환기 좀 시켜야겠어. 박 여사가 맞장구라도 치듯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마치 냄새가 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진태는 그 모든 시선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지배인이 안내하는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목발을 의자 옆에 기대 세우는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을 매섭게 노려보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여기 청운각 수준이 언제부터 이렇게 낮아졌어? 아무나 돈만 내면 들여보내나? 지배인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읽고 있던 메뉴판을 진태의 앞접시 위로 거칠게 밀어 던졌습니다. 도자기 접시와 부딪히는 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만석의 입가에는 차가운 실소가 번졌습니다. 진태는 자신의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메뉴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만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1초, 그 짧은 순간 진태의 눈 속에서 뭔가 번뜩이는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 빛은 사라졌고 진태는 다시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만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메뉴판을 던진 그 사람이 자기 회사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도요. 예비 사위 정우는 방 한쪽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최신형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장인이 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화면 위를 움직이고 있었고 게임에서 터지는 효과음이 조용한 방 안에 거슬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게임이라니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정우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작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아빠 오셨어. 하지만 정우는 귀찮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네. 오셨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인사였습니다. 목소리에는 반가움은커녕 관심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다시 게임 속 캐릭터의 레벨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수치심이 번지는 것이 보였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약혼자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주고 싶었던 거겠죠. 잠시 후 정우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더니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입을 가리지도 않은 채 눈물이 맺힐 정도로 길게 하품을 하고 나서 뻔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배고픈데 대충 하고 밥이나 먹죠? 상견례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만. 그 말투에는 예비 장인에 대한 존중 같은 건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짜증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진태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딸의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의 손이 치마를 움켜쥐며 하얗게 질렸지만 진태는 서연의 무릎을 살짝 토닥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태는 이 굴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딸의 체면을 위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목발에 기대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물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석의 빈잔에 물을 정성스럽게 따르면서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 사장님 성함은 익히 들었습니다. 진태가 물을 따르는 동안 그의 투박한 손마디가 만석의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멘트 독이 올랐던 흔적이 손등 곳곳에 남아 있었고 손바닥에는 수십 년간 쌓인 거친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 손에 담긴 세월과 노력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진태가 내민 손을 마치 벌레라도 보는 것처럼 쳐다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이 저게 뭡니까? 비위 상해서 밥 먹겠나? 만석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거절당한 손을 조용히 거두며 오히려 옆에 기댄 목발을 탁자 쪽으로 고쳐 세우고 털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담긴 그 웃음은 너무나 인자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장에서 좀 구르다 다쳐서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진태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방안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만석 부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아내와 눈짓을 주고받았고 박 여사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마치 불쾌한 냄새를 쫓아내려는 것처럼요. 사실 진태의 이 상처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신축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머리 위로 철근과 콘크리트 파편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바로 아래에 있던 20대 신입 직원이 공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진태가 몸을 날렸습니다. 젊은 직원을 두 팔로 밀쳐내고 대신 자신의 다리에 무너진 자재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낸 겁니다. 그 직원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진태의 다리에는 깁스가 감겼습니다. 누가 봐도 영광의 훈장이라 부를 만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그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조원대 그룹의 회장이 현장에서 직접 직원을 구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굳이 밝힐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껍데기를 보는 날이었으니까요. 현장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다치는 게 일이라. 진태는 그저 허허 웃으며 자신을 한없이 낮췄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끄는 회장이 스스로를 현장 노동자쯤으로 표현하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딸 서연의 눈에는 너무나 위대해 보였을 겁니다. 동시에 너무나 안쓰러웠을 겁니다. 서연은 테이블 아래에서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태는 딸의 차가운 손끝을 느끼며 살짝 힘을 줘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석은 진태의 겸손을 비굴함으로 읽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읽고 싶었을 겁니다. 만석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하얀 명품 손수건을 꺼내 마치 진태의 손이 닿았던 물병을 소독하듯 잔 가장자리를 닦아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된 모욕이었습니다. 진태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도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무엇이 타오르고 있었는지는 아직 이 방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손을 꼼꼼하게 닦아낸 만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상대를 완전히 깔아뭉개려는 차가운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정우는 말이죠. 평생 손에 흙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사돈댁이랑은 근본부터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수아 씨는 어머니도 안 계시다면서요? 원래 이런 자리는 친정 어머니가 가르쳐야 격이 서는 건데. 만석의 눈빛에 서늘한 탐욕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태를 완전히 아래로 내려다보겠다는, 그리고 이 상견례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겠다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진태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근본 타령을 하며 차갑게 웃던 그 순간 이 방 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쭉 빼며 진태의 목발 아래쪽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목발 하단에 묻어있던 흙탕물 자국이 고급 원목 바닥 위에 얼룩을 남기고 있었거든요. 박 여사의 눈이 그 자국을 발견하는 순간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온몸을 움츠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저거 흙 아니야? 지배인 불러. 박 여사의 손가락이 벽에 달린 호출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화재 경보라도 울리는 것처럼 연속으로 눌러대더니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직원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이런 분이 들어와서 식당을 온통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당장 소독이라도 하세요. 공개적으로 망신이라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직원은 당황해서 눈만 끔뻑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끼어든 것도 아니고 예약된 손님인데 소독을 하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던 거겠죠. 하지만 박 여사는 직원의 반응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서연에게로 향해 있었거든요. 박 여사가 서연을 매섭게 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깔아뭉개려는 잔인함이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너도 내 아버지 꼴 보니 알만하다. 우리 아들 아니면 어떤 재벌가에서 너 같은 배경의 아이를 거두겠니? 감지덕지에도 모자랄 판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두 손은 치마를 움켜쥔 채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목구멍 안으로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때 만석이 기다렸다는 듯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반짝거리는 고급 종이로
인쇄된 수입차 카탈로그였습니다. 2억 원이 훌쩍 넘는 외제차의 사진이 표지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카탈로그를 진태의 코앞에 툭 던졌습니다. 카탈로그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진태의 낡은 찻잔에 부딪혔고 찬물이 튀어 진태의 점퍼 소매를 적셨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즐기듯 느긋하게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딸 팔아 팔자 고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추려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수입차 한 대는 지참금으로 가져와야 사돈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지참금. 만석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진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돈으로 환산하는 저 입을 향한 깊고 고요한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진태는 찬물이 묻은 소매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서연의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서연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저 하나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 옷 한 벌 안 사고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연의 뜨거운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찬물 자국이 묻은 낡은 점퍼, 깁스에 감긴 다리, 그리고 그 모든 모욕을 견디면서도 여전히 딸을 향해 괜찮다는 듯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요. 서연은 그 미소가 너무 아파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거든요. 정우의 소나기에 서연의 가녀린 팔이 잡히는 순간 서연의 몸이 휘청거리며 다시 의자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우의 손길에는 배려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것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는 짜증뿐이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우리 부모님 기분 상하시잖아. 분위기 깨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발. 정우는 서연의 눈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부모의 표정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석의 심기가 더 불편해질까봐, 어머니 박 여사의 기분이 더 상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던 여자가 눈물을 쏟고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입을 막으려 하는 남자. 서연은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정우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을 겁니다. 진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고 그 눈물을 약혼자가 짓밟는 모습을요. 진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메마른 입안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만 번 참을 인자를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젖은 점퍼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은 그런 진태의 모습을 보며 완전한 승리를 확신한 듯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노인, 우는 딸, 아무런 반격도 없는 침묵. 만석의 눈에 비친 풍경은 자기가 이 자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만석이 팔짱을 풀며 진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승자가 패자를 내려다보는 그 역겨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못을 박듯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 능력 없나 보네. 그럼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그 말이 방안을 울리며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태가 떨구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떠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만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석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허허 웃으며 자신을 낮추던 그 노인의 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고 차갑고 묵직한 눈빛. 그것은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의 눈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만석은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진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한여름에 갑자기 영하의 바람이 불어닥친 것처럼 목련실 안의 온도가 단숨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진태의 눈빛은 불과 몇 초 전까지 만석 앞에서 허허 웃으며 자신을 낮추던 그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차갑고 그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반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물러났는지는 만석 본인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본능이 그렇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진태가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묵직하게 톡, 톡, 톡. 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만석도 방 여사도 정우도 숨을 멈추고 진태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 안에 담긴 무게는 만석이 아까 내지른 고함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내 딸의 진심을 지참금 정도로 여기는 그런 집안에 내 귀한 딸 못 보냅니다.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죠. 파혼입니다. 파혼. 그 두 글자가 방안을 갈랐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공기를 가르듯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만석의 금식의 초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결론을 내린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후련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서서히 시뻘겋게 달아올랐거든요. 목 위로 핏줄이 굵게 솟아올랐고 금시계를 찬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뒷목을 움켜잡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파혼? 당신이 감히 우리를 거절해? 허드렛 일이나 하는 처지에 어디서 파혼 소리를 꺼내. 만석의 고함이 방 안의 벽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만석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만석의 분노를 더욱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아래로 깔아뭉갠 줄 알았던 노인이 감히 먼저 파혼을 선언하다니. 만석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갑자기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끼깍끼깍 그 웃음소리가 방 안에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의 시선이 테이블 중앙에 놓여있던 고가의 레드 와인병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와인병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분별이 없어도 너무 없네.
당신 처지나 좀 돌아봐요. 박 여사는 와인잔을 집어들더니 마치 와인을 따르려는 것처럼 병을 기울였습니다. 서연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 여사는 와인잔이 아닌 진태의 얼굴을 향해 병을 통째로 기울여 버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진태의 하얀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를 타고 낡은 점퍼의 어깨와 가슴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진득하고 붉은 액체가 뚝뚝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처절한 광경이었습니다. 진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와인이 눈꺼풀을 타고 볼을 적시는 동안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박 여사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어디서 이런 분별 없는 노인이 감히 먼저 파혼을 해 구질구질하게 목발이나 짚고 와서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박 여사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빈 와인잔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갈랐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진태의 발치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깁스한 다리 바로 옆으로 유리 파편이 미끄러져 갔지만 진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정우가 보인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와인이 자기 옷에 튈까봐 의자를 뒤로 쭉 빼며 코를 막았습니다. 예비 장인이 와인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의 첫 번째 걱정은 자기 옷이었던 겁니다. 정우는 와인에 젖어 있는 진태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코웃음과 함께 내뱉었습니다. 에이, 비싼 와인 다 버렸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의 본질을 완전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순간에 옷 걱정을 하고 와인 값을 아까워하는 남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려 했다는 사실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을 겁니다. 진태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붉은 와인이 턱 끝에서 모여 뚝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이 하얀 접시 위에 떨어지며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진태는 눈을 떴습니다. 와인에 젖은 속눈썹 사이로 드러난 그 눈동자는 놀랍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아닌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폭발이 끝나자마자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수입산 명품 구두가 와인에 젖은 바닥을 밟으며 질척질척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 발소리가 진태의 앞에서 멈추었을 때 만석의 그림자가 진태의 젖은 어깨 위로 무겁게 드리워졌습니다. 만석은 진태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와인을 뒤집어 쓰고도 꼼짝 않고 앉아있는 이 노인이 만석의 눈에는 이미 완전히 무릎 꿇은 패배자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만석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증거로 쌓이고 있다는 것을요. 이때까지만 해도 만석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수입산 명품 구두가 와인에 젖은 바닥을 밟으며 질척거리는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채 멈추기도 전에 진태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벌어진 일들은 어떤 악몽보다도 잔인했습니다. 진태가 얼굴을 타고 흐르는 붉은 와인을 닦아내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와인에 젖은 바닥이 미끄러웠고 깁스한 다리로는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의자를 붙잡았지만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진태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태의 몸이 와인 웅덩이 위로 쓰러졌고 깁스한 다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흑! 진태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깁스한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에 묻은 와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수조원대 그룹의 회장이 지금 이 순간 와인에 젖은 한정식 집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 방 안에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른 채요. 진태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려고 바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와인이 흥건하게 깔린 바닥은 손이 닿을 때마다 미끄러졌고 깁스한 다리에는 도저히 힘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태의 시선이 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목발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진태는 이를 악물고 한 손으로 바닥을 긁어가며 옆에 쓰러져 있는 알루미늄 목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태의 옆에 나뒹굴고 있던 목발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산 명품 구두 끝으로 그 목발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알루미늄 목발이 바닥을 긁으며 방 구석까지 날아갔고 벽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진태의 유일한 지팡이가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거 치워. 보기 흉한 물건을 왜 자꾸 들이밀어. 만석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진태를 내려다보며 마치 벌레를 구경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땅바닥이 당신한테 가장 어울리는 자리야. 만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구두 끝이 진태의 굽은 등을 향했습니다. 툭툭. 구두 앞코로 진태의 등을 툭툭 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길바닥에 뒤집어진 벌레를 발로 건드리듯 그렇게 가볍고 잔인하게. 진태의 어깨가 매번 찔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린 채 구두 끝에 밟히고 있는 모습을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비명이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뛰었습니다. 아니,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뛸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어갔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서연의 비명이 방 안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아버지에게 닿기도 전에 뒤에서 거친 손이 서연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팔을 잡아 비틀듯 끌어당기더니 그대로 벽 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창피하니까 그냥 있어. 너까지 저렇게 되고 싶어? 얌전히 있으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잖아. 정우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의 비위를 맞추고 이 상황에서 자기만 살아남겠다는 비겁한 계산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물도 장인의 고통도 정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려 했다는 사실이 이 순간만큼은 서연 자신이 가장 한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만석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노인, 벽에 밀쳐진 딸, 자신의 발 아래 놓인 이 풍경이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밟고 서 있는 장군의 기분을 안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진태의 와인에 젖은 점퍼 어깨 부분을 구두로 꾹 밟았습니다. 그리고 승리감에 취한 듯 껄껄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잡은 포수가 동료들에게 자랑하듯 거칠고 우악스럽고
잔인한 웃음이었습니다. 진태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 구두 밑창의 무게를 어깨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의 눈은 놀랍게도 바닥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틀어 벽에 기대앉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을, 딸의 상처를, 딸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태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타올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보다 훨씬 무서운 것, 냉정한 결심이었습니다. 만석이 진태의 어깨를 밟은 채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진태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소름 끼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딸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 아들 아니면 저런 아이가 어디서 대접받겠어? 오늘부터 내 딸은 우리 집에서 고개도 못 들고 비참하게 살게 될 거다. 그 말이 진태의 귓전에 떨어지는 순간 진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와인을 뒤집어 쓰는 것도, 목발을 빼앗기는 것도, 바닥에 엎드리는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협박하는 그 한마디만큼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진태의 바닥에 짚은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꽉 깨문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고 와인에 젖은 눈 사이로 번뜩이는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진태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의 인내심을 붙잡고 이 모든 굴욕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석의 입에서 또 한 번 참을 수 없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엎드린 진태의 머리 위로 고개를 숙이더니 입안에 고인 침을 그대로 뱉었습니다. 진태의 하얀 머리카락 위로 떨어진 그것은 어떤 모욕보다도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가련한 처지의 상견례는 무슨, 당장 나가요. 당신이 망쳐놓은 저 비싼 와인값은 딸아이 월급에서 제할 테니까. 서연은 벽에 기댄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 위로 침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정우에게 밀쳐져 팔이 멍든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게 아니라 슬픔을 넘어선 어떤 감정이 서연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서연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벽에 달린 호출벨을 또다시 신경질적으로 눌러댔습니다. 띵, 띵, 띵. 달려온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박 여사는 바닥에 엎드린 진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기요. 이 노인네가 망쳐놓은 와인값에 청소비까지 싹 다 저분여 앞으로 청구하세요.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게 하고 당장 경찰 불러서 이 무단 침입자 끌어내라고요. 박 여사의 손가락이 진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매니큐어가 완벽하게 칠해진 그 우아한 손가락이 바닥에 엎드린 노인을 향해 심판자처럼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해서 입만 벌리고 있었지만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무단 침입자, 경찰, 몸으로 때우라는 말까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태는 이 모든 소리를 바닥에 엎드린 채 듣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침도, 박 여사의 악담도, 정우의 비겁한 침묵도 하나도 빠짐없이 귀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밟혀있던 손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아주 천천히 구두 밑창 아래에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빼내듯이. 만석은 그 움직임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발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는 노인이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진태는 빼낸 손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난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진 손등, 보랏빛으로 물든 손가락, 부어오른 뼈마디. 진태는 그 손등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바닥에서 신음하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낮은, 그러면서도 방 안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묵직한 울림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수조원대 결정을 내리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강만석 사장. 만석의 웃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자기 이름이 바닥에 엎드린 노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만석의 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식품. 진성유통에 납품하는 그 미래식품 사장, 맞지? 진성유통. 그 이름이 진태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만석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스쳤습니다. 진성유통은 만석의 회사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는 거래처였거든요. 만석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그 이름을 바닥에 엎드린 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불안감을 털어내듯 더 크게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바닥에 와인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는 이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설마 진성유통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마 어디서 주워들은 이름이겠지. 만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태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천천히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 서서히 고개가 올라오더니 마침내 만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석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진태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와인에 젖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상처난 손등. 겉모습은 여전히 처참했지만 그 눈만큼은 이 방 안의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평생 단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눈이었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느꼈던 공포를 억지로 짓누르며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불안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만석은 진태를 내려다보며 코웃음과 함께 내뱉었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우리 회사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사람이야? 아니면 어디서 뒷조사라도 했어? 만석은 박 여사를 돌아보며 억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속이 텅 빈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겉만 요란하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이름을 다 아네. 신기하지? 박 여사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아까만큼의 기세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노인의 입에서 자기 남편의 회사 이름이 나왔다는 사실이 은근히 신경 쓰였던 겁니다. 하지만 만석도 박 여사도 그 불안감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웃어서 덮으려 했습니다. 만석이 다시 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구두 끝으로 진태의 가슴팍을 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진성그룹 회장님 근처라도 가본 적 있어? 감히 어디서 그 존귀한 이름을 입에 올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그분 그림자도 못 밟아. 진성그룹 회장. 만석은 그 이름을 마치 자기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먼 존재처럼 숭배하듯 입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회사 매출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진성그룹의 회장님. 그분 앞에서라면 만석도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꺾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만석의 구두에 밟히고 있는 이 노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만석의 상상력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진태는 만석의 구두가 가슴팍을 누르는 압박을 견디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에 기대앉아 울고 있는 서연을 향해서요. 진태의 시선이 딸에게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와 미안함 그리고 결심, 그 모든 것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진태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목발을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을 향해서였습니다. 와인에 젖고 구두에 밟혀 상처투성이인 그 손이 딸을 향해 떨리며 뻗어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태의 따뜻한 손이 서연의 차갑게 식은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서연의 몸이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진태가 딸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 방 안의 그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사람 보는 눈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이런 지옥으로 널 보낼 뻔했구나. 그 말은 딸에게 건네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방 안에 있는 만석일가 전체를 향한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 속에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거든요. 서연은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진짜 이유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심판을 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눈물이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던 어깨가 멈추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만석 일가에게 무시당하던 가난한 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진성그룹 회장의 딸, 재벌가의 영예로서 차가운 시선으로 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석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태가 와인에 젖은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만석은 노인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려 하나 싶어 긴장했지만 동시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런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의 손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물건이었습니다. 최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와인에 흠뻑 젖은 점퍼 속에서 나온 것인데도 그 전화기에는 와인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전화기의 존재 자체가 이 노인의 낡은 점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의 눈이 그 전화기에 꽂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목발 짚고 버스 타고 온 노인인데 어떻게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 만석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의문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이 공포로 변하기 전에 만석은 다시 한번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건 또 어디서 났어? 당장 내놔. 만석이 전화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는 순간 진태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단축 번호를 누른 겁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켰습니다. 방 안에 전화 연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채 세 번 가기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진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그 목소리만큼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절대 권력자의 것이었습니다. 김 실장,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해. 상견례 끝났다.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감정 없이, 오직 결정만 담긴 한마디. 전화 너머에서 김 실장의 대답이 스피커를 통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즉시 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그 호칭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진태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정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의도적으로 천천히. 전화기가 테이블에 닿는 순간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황금빛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성그룹. 방 안의 조명이 그 로고 위에 반사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만석의 눈동자가 그 로고를 포착한 순간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성그룹. 자기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자기가 목숨 걸고 매달려야 하는 거래처의 이름이 바닥에 엎드린 노인의 전화기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거 뭐야? 왜 저 전화기에 진성그룹 로고가? 하지만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우만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와인 얼룩이 묻은 자기 소매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우도 이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울려오는 구두 소리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한두 명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켤레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일제히 두드리며 다가오는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군대가 진군해 오는 것처럼 목련실의 벽과 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찻잔 안에 남은 물이 미세하게 출렁거렸고 테이블 위에 놓인 진태의 스마트폰이 진동하듯 떨렸습니다. 만석은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남편의 팔을 움켜잡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을 향했습니다. 만석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태를 구두로 짓밟던 그 오만한 얼굴에 난생 처음 보는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만석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짧은 침묵이 만석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순간 목련실의 육중한 나무 문이 부서질 듯한 기세로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명, 2명, 3명, 그리고 연이어 10명까지. 넓다고 생각했던 목련실이 순식간에 검은 정장의 벽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호원들은 말 한마디 없이 방의 네 모서리와 문 양옆, 창문 앞에 도열했습니다. 벽을 등지고 서 있는 그들의 자세는 군인처럼 정확했고 시선은 하나같이 만석과 박 여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뒤로 물러나다 벽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남편 뒤에 숨으며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굽니까? 여기 개인룸이에요. 영업 방해로 신고할 겁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검은 정장의 벽에 부딪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석도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바짝 말라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남을 깔보고 윽박지르며 살아온 만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보다 압도적인 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만석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를 가르며 한 남자가 숨가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아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진성그룹 전략기획실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돌려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진태를 발견했습니다. 와인에 젖은 낡은 점퍼, 깁스에 감긴 다리,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손등, 얼굴에 묻은 마른 와인 자국까지.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본 김 실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입술까지 하얗게 질린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김 실장은 곧바로 진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엎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임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어느 하나 무인이라고 이런 짓을.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습니다. 김 실장의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만석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진태의 전화기에서 봤던 진성그룹 로고,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왔던 회장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이 남자가 진성그룹 임원이라는 사실.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뇌는 완성된 그림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저 노인이 진성그룹 회장이라고요? 자기 회사의 전체 매출을 쥐고 흔드는 진성유통의 모기업 회장이라고요? 만석의 세계에서 그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은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타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타올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태의 얼굴에 묻은 마른 와인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보급 도자기를 다루듯 떨리는 손끝으로 한 겹 한 겹 붉은 자국을 걷어냈습니다. 진태의 이마에, 뺨에, 턱 밑에 묻은 와인 자국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김 실장의 눈시울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진태는 김 실장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이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길고 긴 참음 끝에 찾아오는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호원이 정중하게 다가와 무언가를 양손으로 펼쳐들었습니다. 짙은 감색의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목련실의 조명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고 코트에서는 미세하게 따뜻한 우디 향이 풍겼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소재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일어나 진태의 와인 젖은 낡은 점퍼 위에 그 코트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걸쳐드렸습니다. 캐시미어의 부드러운 감촉이 진태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그 코트를 포착한 순간 멈추었습니다. 명품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빠른 눈을 가진 박 여사였거든요. 코트의 감색 원단, 앙감의 봉제선, 단추의 광택. 그것들을 본능적으로 훑은 박 여사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옷장에 있는 가장 비싼 모피보다 몇 배는 비싼 코트가 바닥에 엎드린 노인의 어깨에 걸쳐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 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울먹이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분노와 살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이를 갈 듯 낮게 깔리며 방 안의 공기를 째는 듯 울렸습니다. 내 놈이, 네가 감히 어느 분의 손등을 밟은 건지 아느냐? 30년간 수만 명의 생계를 책임져온 그 손을 내 더러운 구두로 짓밟았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구나. 김 실장의 포효가 방 안의 유리창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기 의지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저절로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금색 시계를 찬 손목이 땅바닥을 짚으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만석의 눈앞에 방금 전 자기가 구두로 밟았던 진태의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시멘트 먼지와 굳은 살이 가득했던 그 손. 더럽다며 코웃음 쳤던 그 손이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일궈낸 손이었다는 사실이 뇌를 관통하는 순간 만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서 평소의 건방진 표정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진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 속에는 뜨겁고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낡은 점퍼를 입고 목발을 짚고 왔는지, 왜 그 모든 모욕을 말없이 견뎠는지, 이제야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연은 진태의 상처난 손을 자기 이마에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난 거죠? 진태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두에 밟혀 멍이 들고 와인에 젖어 있었지만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아버지의 손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의 어깨에서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떨림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진태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며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단호하게 김 실장의 팔을 물리쳤습니다. 고개를 돌려 방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만석에게 걷어차여 방 한쪽 벽 아래로 나뒹굴었던 알루미늄 목발이 조명 아래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말없이 그 목발을 가리켰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재빠르게 달려가 목발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돌아와 진태에게 건넸습니다. 진태는 목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와인에 젖은 손으로 목발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깁스에 감긴 다리가 바닥을 짚을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진태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조용하고 단단한 표정만이 그 얼굴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목발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은 아까와 같았습니다. 낡은 점퍼 위에 감색 캐시미어 코트가 걸쳐져 있고 깁스를 한 다리에 알루미늄 목발을 짚고 있는 초라한 행색. 하지만 그 존재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이 방에 있던 사람은 만석에게 구두로 밟히고 와인에 젖어 바닥에 엎드린 노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에 서 있는 사람은 수만 명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진 진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진태에게 모였습니다. 10명의 경호원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김 실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있었고 정우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진태를 내려다보며 비웃던 그 자리에 이제는 만석 자신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진태가 목발을 짚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알루미늄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무겁고 선명했습니다. 진태의 시선이 만석의 떨리는 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사람과 사업을 일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서늘한 확신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 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람이 지금 이 방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낡은 점퍼, 같은 알루미늄 목발, 같은 깁스를 한 다리.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노인은 아까 그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만석의 얼굴은 잿빛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금색 시계가 덜덜 떨리며 작은 소리를 냈고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진태를 가리키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완전히 말라붙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거린 끝에 겨우 한마디가 비어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진성, 조진태 회장님? 그 목소리는 아까 진태를 향해 윽박지르고 비웃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세는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짐승이 내는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만석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진태의 얼굴과 김 실장과 경호원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머릿속에서 부정과 인정이 엄청난 속도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박 여사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박 여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까 그 노인의 얼굴에 와인을 퍼부었던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와인을 끼얹은 사람이 진성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뇌에 스며들 때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진태는 그들의 반응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지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사람과 사업을 일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시선이 만석의 떨리는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태가 깁스한 다리를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태가 옆에 서 있는 김 실장에게 목발을 건넸습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태는 목발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똑바로 섰습니다. 깁스한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진태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지도 인상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끌어온 사람의 어깨가 넓게 펴졌고 구겨진 캐시미어 코트 아래로 단단한 체구가 드러났습니다.
진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당신 회사 하나 무너뜨리는 건 내 손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목련실의 벽을 울렸습니다. 만석의 몸이 움찔하며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뺨을 맞은 것처럼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정우는 의자 뒤에 숨듯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태가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한 번으로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즉시 옆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서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태블릿 하나와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태블릿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진태 앞에 내밀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미래식품의 상습적인 품질 위반 건으로 계약 해지 서류가 상신되어 대기 중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냉랭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미래식품이 지난 3년간 저지른 품질 검사 조작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허위 성적서,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위장, 한 건 한 건이 치명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만석이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하며 쌓아 올린 모래성의 설계도가 태블릿 화면 위에 낱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태는 태블릿을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진태는 와인이 묻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그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펜촉이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태의 서명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비수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승인합니다. 지금 즉시 통보하세요. 김 실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만석을 향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회장님.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진성유통 납품 계약이 방금 전면 해지되었습니다.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0%. 그 숫자가 만석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미래식품 전체 매출의 80%가 진성유통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회사가 즉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석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소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물고기처럼 입만 벌겋게 달싹거렸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뭉치에서 또 한 장을 꺼내들며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래식품이 진행 중인 1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은행 연장 심사도 저희 그룹의 요청으로 전액 상환 처리되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바로 부도 처리됩니다. 100억 원. 그 금액이 만석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시한이 만석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허세도 자존심도 모두 벗겨져 나가고 그 아래에 숨어있던 비참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오만하게 코를 찌르던 그 표정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이 얼굴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만석이 바닥에서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금색 시계를 찬 손이 바닥을 짚으며 질질 끌려왔고 양복 무릎에 와인 자국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진태의 구두 앞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 자기가 진태의 손등을 밟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자기 이마가 닿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만석의 절규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이
바닥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까까지 진태의 등을 구두로 밟고 목발을 걷어차고 머리 위에 침을 뱉던 그 사람이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대비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손이 자기 구두를 움켜잡으려 하자 진태는 차갑게 발을 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에서 발을 떼듯 아무런 감정 없이 발을 뺐습니다. 만석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의 다리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매달렸습니다. 아까까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고 머리채를 잡듯 밀쳐냈던 그 손이 지금은 서연의 무릎에 매달려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정우의 목소리는 울먹임과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원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서연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기 삶을 붙잡으려는 발버둥이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자기 다리에 매달린 정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 흐느끼던 그 눈이 지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경멸이었습니다. 서연은 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와인 대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까 박 여사가 아버지의 얼굴에 끼얹었던 바로 그 와인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와인 대접을 기울여 정우의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진하고 붉은 와인이 정우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며 하얀 셔츠와 양복을 적셨습니다. 정우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자기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보여줬던 그 표정과 똑같은 얼굴이 정우의 위에도 씌워졌습니다. 정우가 와인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눈에 들어갔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옆에서 만석이 충격과 공포가 겹치며 거품을 물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갔지만 만석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천장을 향해 멍하니 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와인에 젖은 바닥, 나뒹구는 유리 조각, 쓰러진 만석, 울부짖는 정우, 비명을 지르는 박 여사. 하지만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진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까 바닥에 엎드려 딸을 향해 뻗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닥에서가 아니라 당당히 서서 내민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태의 따뜻한 손바닥이 서연의 차가운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에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태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깁스한 다리 때문에 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김 실장이 재빠르게 목발을 가져와 건넸고 진태는 한 손으로 목발을 짚고 다른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싼 채 목련실의 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경호원 2명이 문 양쪽에서 동시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에 밝은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태는 문턱을 넘기 직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만석의 신음소리와 정우의 울음소리, 박 여사의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진태의 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진태는 대답 대신 딸의 어깨를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늘 하루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복도의 긴 조명 아래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목련실 안에는 무너진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서 만석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가 앉아있던 상석 의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의자는 텅 비어 있었고 의자 위에는 만석이 아까 던졌던 수입차 카탈로그가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2억 원이 훌쩍 넘는 차의 광택나는 사진이 조명 아래에서 허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카탈로그 위로 진태의 찻잔에서 튀었던 찬물 자국이 마른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만석의 오만함이 남긴 마지막 흔적 같았습니다. 청운각의 정문이 열리는 순간 진태와 서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불과 두세 시간 전 진태가 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늦가을 저녁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리무진 세 대가 엔진 소리를 낮게 울리며 나란히 도열해 있었습니다. 리무진의 검은 차체에 청운각의 노란 등불이 반사되어 물결치듯 흔들렸고 차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기사 3명이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청운각의 지배인이 가장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진태 앞에 섰고 그 뒤를 이어올 직원들이 줄줄이 나와 정문에서 리무진까지 이어지는 길 양옆에 길게 도열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식당의 주인은 만석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방을 빌리고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하고 가장 큰 목소리로 직원들을 부리던 손님. 하지만 지금 이 식당 앞에 선 진짜 주인은 낡은 점퍼에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알루미늄 목발을 짚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맨 끝에 한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정문 입구에서 진태의 앞을 막아서고 목발을 툭 치며 밀쳐냈던 바로 그 발레 파킹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아스팔트에 찌우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연신 용서해 달라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그 직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까 이 직원이 자기 목발을 쳤을 때 휘청거리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진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한번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꾸짖음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김 실장이 재빠르게 리무진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진태는 서연의 어깨를 감싼 팔을 풀지 않은 채 딸이 먼저 차에 오르도록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이 차 안으로 들어가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태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구두에 밟혀 멍이 든 손등, 와인에 젖었다 마른 손가락, 시멘트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손이 딸의 손을 감싸주는 힘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단단했습니다. 진태가 리무진에 오르기 직전 청운각의 기와 지붕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목련실의 창문에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쯤 만석이 바닥에 쓰러진 채 거품을 물고 있을 것이고 정우는 와인을 뒤집어 쓴 채 울부짖고 있을 것이며 박 여사는 남편 곁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진태는 그 창문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연민도 후회도 통쾌함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줄기 깊은 한숨이 진태의 입에서 새어나와 찬 공기 속으로 하얗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숨이었습니다. 리무진의 문이 닫혔습니다. 차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태는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청운각 안에서 만석일가 앞에서 지었던 그 인자한 미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면이 아니라 맨 얼굴의 미소였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더 미안하지. 내 앞에서 그런 꼴을 보여줬으니까.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빠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빠는 무너진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진태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리무진이 부드럽게 출발했고 청운각의 불빛이 뒷유리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래식품 공장의 정문에는 거대한 가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누런 종이 위에 찍힌 빨간 도장이 늦가을의 찬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공장 안의 기계들은 모두 멈춰 있었고 텅 빈 주차장에는 낙엽만 뒹굴었습니다. 진성유통과의 납품 계약이 전면 해지된 뒤 미래식품은 단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이 전액 상환 요구를 받았고 거래처들이 줄줄이 등을 돌렸으며 직원들의 월급 통장에는 이번 달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대저택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 만석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금색 시계는 이미 전당포에 맡긴 뒤였고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남의 낡은 점퍼를 비웃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아이러니라는 것이 이보다 더 잔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석의 가족은 단돈 몇만 원을 들고 반지하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박 여사는 낡은 설렁탕 집에서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설거지물에 손이 불었고 세제와 소금물에 절어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명품 매니큐어가 빛나던 그 손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든 순간 설렁탕집 한쪽 벽에 걸린 텔레비전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연단에 서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에는 진성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 조서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좁은 주방에 울렸지만 박 여사는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더럽다고 내 아버지 꼴 보니 알만하다고 모욕했던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태는 서연과 함께 자신이 다리를 다쳤던 건설 현장 인근의 보육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의 작은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진태가 목발을 짚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진태는 무릎을 굽히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깁스한 다리가 땅에 닿으며 욱신거렸지만 진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만 가득했습니다. 진태는 보육원 원장에게 장학금 증서를 건넸습니다. 원래 자신의 치료비로 쓰려던 돈에 사재를 보태 만든 거액이었습니다.
원장의 손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진태는 원장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가진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크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진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구두에 밟히면서도 신음 한 번 내지 않던 아버지, 와인을 뒤집어 쓰면서도 딸을 향해 괜찮다고 미소 짓던 아버지가 지금은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굽히며 가장 따뜻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 위로 붉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새로 바꾼 목발을 짚고 서연과 나란히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새 목발은 아까보다 가벼웠고 손잡이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새 목발이 조금 서운한 듯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목발이 손에 더 맞았는데 말이지요.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늦가을 한강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공원길에는 노을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을 등지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진태의 그림자에는 목발이 함께 비치고 있었고 서연의 그림자는 아버지의 그림자에 꼭 붙어 나란히 걸었습니다. 진태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눌려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강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태가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한강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옆에 서서 같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대화보다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태는 다시 낡은 등산 점퍼를 입었습니다. 어제 와인에 젖었던 그 점퍼가 아니라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똑같은 모양의 오래된 점퍼였습니다. 서연이 현관에서 아버지의 점퍼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 또 그 점퍼 입으시게요? 새 코트 사드릴까요? 진태는 점퍼에 지퍼를 올리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한번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점퍼가 아빠한테는 제일 편하거든. 비싼 옷은 어깨가 뻣뻣해서 안 맞아.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낡은 점퍼를 고집하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점퍼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고 무너지는 구조물 아래에서 젊은 직원을 밀어내고 딸의 상견례에 진심을 확인하러 갔던 모든 날들이 스며든 옷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나란히 섰습니다. 평범한 시내버스가 덜컹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리무진이 아니라 시내버스를 탄다는 것에 서연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진태가 먼저 올라탔고 서연이 뒤를 따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출근길 직장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알루미늄 목발을 비스듬히 기대어 놓는 모습은 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면과 똑같았습니다. 진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심의 빌딩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며 버스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어제는 늦가을에 찬 바람이 창틀 사이로 새어들던 그 자리에
오늘은 볕이 들었습니다. 진태는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네 이웃 할아버지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낡은 점퍼를 입고 시내버스를 타는 평범한 노인.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이제 서연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으며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아빠가 쏜다.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의 눈물이 거짓말처럼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버스가 가볍게 경적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아침 햇살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과 그의 딸을 태운 버스가 희망찬 아침을 향해 달려갑니다. 명나라의 학자 홍자성은 책은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귀할 때 남들이 받드는 것은 높은 관과 큰 허리띠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천할 때 남들이 업신여기는 것은 배옥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러니 본래의 나를 받드는 것이 아닌데 어찌 기뻐하며 본래의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데 어찌 성을 낼 것인가. 오늘 사연 속 진태 회장이 낡은 점퍼를 입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 점퍼만 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가치는 옷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한 번만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의 껍데기인지 알맹이인지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평온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